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유아리는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마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계곡 다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이 계곡 다리는 수십 년 전 마을의 소년 하나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년은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친구들은 그가 다리 근처에서 신비한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를 자기 쪽으로 부르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검색대를 조직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계곡 다리 주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밤이 되면 다리 위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나곤 했고 종종 다리 주변에서는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몇 년 전 혜린이라는 여대생이 유아리로 여행을 왔다. 그녀는 오컬트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인터넷에서 유아리 계곡 다리의 전설을 읽고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을에 도착한 혜린은 다리로 향했다. 다리는 예상보다 더욱 낡아 보였고 주변에는 풀과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밤이 되자 혜린은 다리 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리 중간에 다다랐을 즈음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온몸에 오싹함이 밀려왔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카메라가 스스로 켜지면서 기묘한 영상이 찍히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하얀 그림자가 다리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날 따라와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린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 모습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다리 끝자락에서 혜린은 작은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문짝이 하나 있었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문은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본능이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로 능긴 돌계단이 이어져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끝에 도달하자 혜린은 오래된 지하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벽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돌 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단 상단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곁에는 오래된 폐품들 사이에 숨겨진 소년의 유골이 있었다. 그때 혜린은 그림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소년의 슬픔과 외로움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도와줘. 난 여기 있어. 그 순간 혜린은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계단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림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리를 벗어난 후 그녀는 헐레벌떡 마을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들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다리 아래의 비밀 지하실에서 소년의 유골을 발견했다. 오랜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은 실종된 소년은 그 미스터리한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사고로 그곳에 갇히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다리 근처에서는 그림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소년의 영혼이라고 믿는다. 유아리 계곡 다리는 지금도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미지의 장소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철 밤이면 온갖 귀신 이야기와 공포 썰이 인터넷을 떠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해변가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이 마을은 관광객들로 붐비 늦여름을 제외하면 적막하고 한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해 여름부터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실종된 사람들은 대부분 바닷가, 산책을 나갔던 이들이었다. 그 마을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에서 신비한 여인을 구했다. 그녀는 파도에 떠밀려온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몇
달간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 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간혹 신비로운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진다.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고요한 날이면 어김없이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의 노래라 불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여름 서울에서 내려온 한 대학생 그룹이 이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몇몇 실종 사건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한밤중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중 한 친구가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저 바람 소리인지 파도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용기 있는 한 친구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그를 따라갔다. 보름달이 뜬 고요한 밤 그들은 노랫소리가 나는 바위 해변으로 향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바위 뒤에서 물거품이 일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딘가 무척 슬프고 외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노랫소리만큼은 황홀하기 짝이 없었다. 친구들은 넋을 잃고 그 여인의 모습에 빠져들었다. 한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미 그녀에게 홀린 듯 달려가고 있었다. 결국 그 친구도 다른 이들을 뒤따라갔고 그들은 그 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부들은 바위 해변에서 그 학생들의 핸드폰과 신발을 발견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다의 노래의 전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그곳을 찾는 이들은 여전히 사라지고 바다의 신비로운 노랫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해변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고 그곳은 버려진 장소가 되어갔다. 그러나 가끔씩 그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사람들이 그곳에 바다의 여인을 형상화하며 무슨 말을 하건 그 노랫소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하다. 마치 그 마을의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창문 밖으로 시원한 바람이라도 들어오길 바라며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창문에서 기분 나쁜 삐걱 소리가 끊임없이 났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즈음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이 여자아이의 웃음소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런 소리가 들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골목 구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검은 형체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야가 익숙해질수록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서서히 방향을 돌려 저를 응시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문턱까지 뛰쳐나올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휘몰아치는 정적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건 뭐였을까?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에서 나는 소음조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창문 너머로 다시 그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어느 순간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밀어넣고 누워서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밤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두드림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를 벌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둠 속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창문은 꼭 잠그고 커튼을 닫고 잠들곤 했지만 때때로 그 웃음소리와 두드림 소리가 꿈속에서 어렴풋이 들리곤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장난스러운 귀신 이야기일 뿐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잔상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고요하고 한적한 산장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게 되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각자의 차를 몰고 산장으로 향했다. 산장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다. 산장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를 따라 한참 동안 올라가야 했다. 좁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도 푸른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상쾌한 공기에 우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문제는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주인으로부터 키를 받으러 가는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터지지 않는 것이었다. 친구들도 같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인터넷과 전화가 안 되니 오롯이 자연 속에 갇혔다는 느낌이 들었다. 산장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거실 벽에는 누군가 손으로 그린 수채화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속의 인물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동자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첫날 밤 우리는 피곤했기에 금세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구야? 잠결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친구들도 소리에 깼는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거실로 모였다. 이미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 있었고 깜깜한 바깥의 풍경이 창문을 통해 보였다. 그때 창문 밖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가장 용기 있는 친구가 플래시를 켜서 밖을 비추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거친 바람만이 산장 주위를 휘감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 이상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넘기고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다. 산장 주위에는 작은 호수가 있어 물가를 따라 걷기로 했다. 그런데 호수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물살에 밀려온 것처럼 보이는 헝클어진 인형 하나가 떠 있었다. 누가 이런 데다 인형을. 친구들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우리는 산책을 끝내고 산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다시 한기가 들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밖에서 나는 낯선 소리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희미한 웃음소리, 그리고 산장 안을 가득 메운 낯선 사람의 시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을 청할 즈음 거실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다시 모였고 소리가 나던 거실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모두 다르게 변해 있었다. 웃고 있던 인물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하게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났다. 차를 몰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던 중 뒤를 돌아보니 산장 2층 창문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많이 숙박했을 객실의 주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를 밤마다 놀래켰던 유령일까? 결국 우리는 무사히 도시에 도착했고 그 일을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한동안 서로 웃을 때마다 두려운 기억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던 이유도 산장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았던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는 산장으로 휴가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나 혼자 있을 때면 그 그림 속 인물들의 눈동자가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산장에서 들려왔던 바람 소리의 정체에 대해 아직도 궁금증을 떨칠 수 없다.